아까 우리 김숙 대사님께서 2015년이 매우 우리 전 세계에서 중요한 해였다라는 말씀하셨는데 저도 깊이 공감합니다. 지속 가능 발전 협약을 체결하고 또 우리 기후 변화 협약을 체결했었습니다. 2015년 기후 변화 협약이 체결된 파리 기후 변화 협약을 위한 국제 회의에 저도 그 당시에 이제 국회의 외교통일위원장으로서 한국을 대표해서 같이 참여했었던 그런 기억이 있었는데요. 그런 점에서 반기문 총장님의 그동안의 노고에 대해서 또 감사드리면서 오늘 포용적 성장에 대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제 저는요, 국회에서 포용과 도전이라는 포럼을 이끌고 있습니다. 그 포럼이 이름을 정할 때 제가 생각한 것은 바로 포용적 성장이었습니다. 포용적 성장은 많은 분들이 아시다시피 2009년에 세계 글로벌 금융 위기 이후에 이 세계 각국의 경기 침체에서 어떻게 벗어날 것이냐에 대한 논의로부터 시작되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이제 기후 변화, 자원 고갈, 인구 구조의 변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포용적 성장이라는 개념이 나오게 되었고 WB 세계은행은 2009년 보고서에서 모든 계층이 경제 성장에 참여하고 그 혜택이 모든 계층에게 돌아가는 것이 바로 포용적 성장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포용적 성장의 핵심은 성장에 있고 그 방법이 포용이다. 이 부분에 더 저희가 집중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 성장은 시장에서 만드는 것이고 정부의 역할은 결국 시장의 고용을 늘리고 생산성을 높이는 것을 돕되 이 시장 밖에서 소득 재분배 문제라든지 사회 안전망을 구축하는 것에 그리고 그것이 절대적 빈곤을 해소하는 쪽으로 가는 것에 집중하는 것이 포용적 성장 정책의 핵심이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세계 그 WB 보고서에 따르면 이 포용적 성장이 빈곤층 친화적이긴 하지만 이것이 격차를 해소하는 것에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절대적 빈곤을 해소하는 것에 포인트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냐, 이런 걸 한번 상상해 보시죠. 예컨대 사회 전체 평균 소득 증가율은 6%인데 빈곤층 소득 증가율이 4%에 그쳤다는 A 모델과 B 모델, 사회 전체적인 소득 증가율은 2%인데 평균 소득 증가율은 2%이지만 빈곤층 소득 증가율이 3% 늘었다 했을 때 양극화는 양극화는 A 모델이 심화되겠지만 절대적 빈곤층의 소득은 분명히 A 모델이 더 증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포용적 성장의 핵심은 저는 이러한 절대 빈곤의 해소에 오히려 집중되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왜? 성장이 없으면 결국은 우리가 계속되는 지속적인 어떤 포용적 성장으로 갈 수 없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정부의 역할과 시장의 역할이 구별되어야 된다. 그런데 이제 제가 오늘 이제 문재인 정부가 사실 포용적 성장을 주창하고 있습니다. 원래는 소득주도 성장, 혁신 성장, 공정 성장을 경제 정책의 기조로 삼고 있었는데 올 가을부터 국회 와서 시정연설에 문재인 대통령께서 포용적 성장을 이야기하셨고요. 또 이번에 아세안 아펙 정상회의에 가셔서도 혁신적 포용 국가를 말씀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문재인 정부의 정책 기조가 이 본래 의미의 포용적 성장으로 변화되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인데 많은 이 포용적 성장을 바라보는 일부 잘못된 개념 중에 하나가 이 포용적 성장 자체를 시장과 정부의 역할에 있어서 오해가 있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이 소득주도 성장이 마치 포용적 성장과 같이 보는 부분이 있는데요. 소득주도 성장, 문재인 정부가 주장하는 소득주도 성장은 한마디로 저소득층 소득이 늘어나면 소비가 늘어나고 그것으로 인해서 기업이 투자를 늘린다. 이것이 핵심입니다. 그런데 과연
그 소득주도 성장의 결과가 어땠을까? 저희가 지난 1년 대한민국 경제 지표는 사실 수출 빼놓고는 매우 나빴습니다. 또 여러 가지 선행 지표도 굉장히 나쁘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국정감사에서 저희가 이제 이렇게 많은 지적을 하면서 한국은행장에게 여쭈어봤습니다. 올해 대한민국의 경제 지표 중에서 무엇이 제일 아픕니까? 했더니 고용 지표가 제일 아프다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저희가 최저임금을 급격하게 대한민국은 올리고 있습니다. 내년까지 올해까지 16.4%, 내년에 10.9%를 올리면 사실상 29%가 한꺼번에 오르고 있습니다. 이 소득주도 성장의 핵심은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의 경직적 단축인데요. 어떤 현상이 나타났냐? 고용지표가 10월 고용지표만 봐도 IMF 이후에 우리는 최대 실업자 수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또 13년 만에 최악의 최고의 실업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고용 참사라고 할 수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지금 소득주도 성장에 집중한 이후에 이 한국 경제의 지표는 좋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이제 한 축은 반기업 정서 문제도 있는데요. 그런데 이제 정부의 대책은 실질적인 어떤 일자리 예산을 늘리는 것으로 가고 있습니다. 작년 올해에서 54조를 일자리 예산을 편성했는데 내년에 23.5조를 더 편성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일자리 예산을 썼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최악의 실업률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건 왜냐? 저는 이 일종의 소득 분배 이 포용적 성장의 개념을 정부가 일자리를 만드는 것,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는 쪽으로 갔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 대안으로, 그래서 저는 이러한 현상이 나타났다. 예컨대 저희가 금년 지금 연말에 단기 일자리 17만 개를 정부가 만들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또 정부가 공무원을 매우 많은 숫자를 증가시키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예컨대 이제 단기 일자리를 보면요, 저희가 내용을 보면 한 사람이 하던 걸 두 사람으로 쪼개는 일자리가 많고요, 없는 일자리를 만들었습니다. 사실은 일거리가 없는데 일자리를 만드는 거죠. 대학 캠퍼스 내 불 끄기, 풀 뽑기 이런 예산으로 17만 개를 만들고 나니 저는 이것이 선순환을 가져올 수 없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겁니다. 저희가 포용적 성장의 핵심은 결국 성장은 기업과 시장에 맡겨라. 그리고 포용적 부분은 정부가 나서라. 그래서 정부가 시장 밖에서 소득 분배 부분을 개선하는 것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회 안전망을 높이는 것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성장 부분은 기업의 자유도를 높이는 것, 또 아까 우리 이광재 지사님께서 말씀하신 개인의 자유도를 높이는 것이 그 핵심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의미에서 중국 정부가 최근에 하는 여러 가지 친기업적인 정책에 대해서 매우 부러워하고 있습니다. 4차 산업혁명에 앞장서고 있는 중국 정부의 여러 가지 정책에 대해서 저도 지지하면서 저희 대한민국도 이런 시장의 자유도를 높였을 때 포용적 성장이 궁극적으로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면서 우리 앞으로 전 세계에서 포용적 성장이 논의될 때 우리가 이러한 정부의 역할과 기업의 역할을 분리해서 그 부분을 잘 예민하게, 잘 세밀하게 한다면 진정한 포용적 성장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이 저의 결론입니다. 예, 감사합니다.